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약 20여 년 전 밀양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고등학생 44명이 한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의 맛집 소개 유튜브에서 가해자가 일하는 식당이 알려지며 사건이 재조명되었는데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신상 털기,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행해지는 걸까요? 밀양 성폭력 사건과 함께 불거진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죠.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경 경찰대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허윤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재조명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은 그 시대에는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게 뭐 사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때 사회 분위기상 뭔가 좀 묻히는 분위기였을까? 근데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처벌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상 처벌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알리고 이런 거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한테 경각심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적 제재라는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도 잘 모르고 제대로 어떤 걸 검증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잘못해서 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봐야죠. 본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하겠다는데 뭐 그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시민들이 그냥 안 봐야지 되는 거 아닐까.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극악범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공개하는 게 좋죠. 사람 입을 통한다든가 언론을 통한다든가 뭐 유튜브를 통하는데 유튜브는 나는 절대적으로 맹신을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극악범이나 흉악범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실수 안 한다 그러면 해도 되겠지만 실수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애꿎은 피해자 만들지 않을까요? 안 했는데 했다고 마녀사냥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별로 좋게는 안 봅니다. 그 사람은 누가 구제해 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신상 공개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신상 공개식으로 공개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피해자가 있었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김혜정 소장님부터요. 네.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좀 많이 분노하시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건 기록은 지금 발견되는 당시 기록을 그냥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판결문을 이미 좀 보셨던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관련자들은 이 사건을 또 많이 연구하시거나 또 이게 국가 대상 손배도 인정됐던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의 단편만 봐도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사건의 그 많은 문제들이 다 집약되어 있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유튜버의 행태의 문제가 좀
쟁점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논의나 좀 진전, 개선 이런 것은 좀 이번 사안을 통해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과 그 가해자들을 공개한 사적 제재와 관련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신데요. 한민경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아까 김혜정 소장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경찰에서 국가에 의한 2차 피해가 인정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해서 학습 자료로도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자료로나 뭔가 다시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기 위한 형태로서 그런 사안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이런 무슨 폭로성 발언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공론화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허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건인데 예. 또 재점화가 됐잖아요. 이게 뭐 피해자도 그렇고 뭐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로서는 20년 전 그때부터 꿨던 악몽이 계속 떠오르고 있을 테고요. 가해자도 당시에 확실하게 제재를 받았으면 처벌을 받았으면 뭐 본인들이 이게 전전긍긍하진 않겠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적 제재에 대한 호응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사적 제재는 원칙상 허용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워낙 호응을 보내고 있으니까 예.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분노, 또 실제로 정의감과 실제로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또 민감한 그 경계선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 교수님 뭐 다시 떠올리기는 싶습니다만 영화 한공주 그리고 드라마 시그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던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관련돼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선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밀양 성폭행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저도 2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현재 지금 유튜브가 얘기했던 가해자 수가 44명인데 제가 확인했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에서는 가해자 수가 41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참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 지점이 있기는 한데 수사가 부족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예. 일부는 구속영장도 이제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사건이 이제 법원에 갔었을 때 전부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형사적인 벌은 받은 소년이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년 보호 처분이 과연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처벌이 내려지게 됐던 가장 큰 근거와 배경은 바로 연령이었던 거죠. 네, 소년이었고 예. 그 소년법상의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다음에 정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 촉법 소년 이런 부분은 이 사건에만 꼭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테니까요. 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알려지게 된 게 많이들 궁금하십니다. 그런지 많이 알고 있는 요리 전문가인 요리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2년 전 소개한 맛집에서 밀양 사건의 가해자가 일한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알려지고 공개가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다시 이 이른바 신상이 공개된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계기는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유튜버가 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년 전에 밀양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방영한 예.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밀양 가해자가 등장한 그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뭐 나락보관소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가해자를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나락보관소가 지목한 사람이 사실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요. 더구나 이제 6번째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 또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적 제재라는 그런 명목하에 개인 신상을 공부하는 그 밝히는 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오게 되는 사실관계도 그런 좀 네. 틀린 부분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점을 피해자 쪽으로 옮겨가면 김 소장님, 일단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에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에 한 명의 여학생인 거죠? 여러 명입니까? 그 사건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이제 그 많은 피해를 입었던 여학생이 계셨고 다른 피해자도 계십니다. 근데 서로 아는 관계도 한 명이 있고, 아니군요. 네, 다른 또 모르는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해자들이 어쨌든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좀 그 공범, 주범 뭐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누구는 뭐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누구는 촬영을 시키고 또 네. 누구는 누구를 불러오고 이러는 행위를 이제 계속 뭐랄까요 더 점진적으로 더 범죄를 좀 넓혀가면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후반부에 또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또 그 생겨나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고 이제 그것이 그 사건 기록에 이제 다 확인이 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수사되고 처벌 받는 과정에서는 단 한 건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처벌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건들이 이제 다 아마 이제 보고는 됐는데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그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건들이 다 그 특정 그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어서 다 제대로 그에 상응하는 그 처분 결과가 다 꼼꼼히 나왔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그 아까 44명도 숫자가 계속 애매한 게 이제 다행히도 피해자가 좀 기억을 그때 많은 진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어쨌든 최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셨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제 됐는데 그 중에 아예 공소권 없음 되거나 이제 불기소되거나 한 사람들도 예. 되게 많고 해서 이런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이라면 수사 자체가 명확치 못하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혀 변호사님, 이게 여러 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일이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에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알려져 있기로는 초기에는 100여 명 정도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해자로요. 그렇죠. 예. 100여 명 정도인데 그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44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예. 그중에 실제로 기소가 된 사람은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뭐 공소권 없음 처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명목으로 소년범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10명이 실제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네. 결국 이제 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없이 그냥 이제 뭐 소년범 처분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제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저 김 소장님 아까 이제 말씀 도중에 다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는 차원에서 허 변호사께 질문을 드렸는데, 자,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내린다. 피해자들이 뭔가 관련해서 이번에 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 그 밀양 사건 대점화에서 되게 중요한 좀 쟁점으로 중간이 예. 됐는데 이게 아까도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가 이제 누군가 제보를 했다고 하죠 처음에. 그래서 그걸로 6월 1일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6월 1일에 올리고 이것이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200만 뷰가 넘게 예. 이제 파급이 되고. 그 가해자들이 당장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 뭐 식당이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위 해제가 되고 이런 결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파급력이 너무너무 생겼는데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이제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점화된 것에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영상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6월 3일 날 이제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유튜버가 저의 생각으로는 이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에서 범죄 피해자 너무 중요하잖아요. 범죄 예. 피해자랑 어떻게 소통하느냐, 범죄 피해자의 의견 개진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하느냐로 법도 지난 20년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버가 이거를 사적 제재를 하겠다는 유튜버가 이 범죄 피해자 존재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은 어떻게 이 의사를 물어봐야 될지 피해자에게 이게 해가 되진 않을지 피해자는 어떻게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도 질문하고 하니까 그냥 다 가족들이 다 동의 다 받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것도 이렇게 국민적인 반응으로 간 것도 너무 놀랍고 두렵고 너무 갑작스럽고 한데 다 가족들이 동의해서 나간 거라고 공지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6월 5일 하루 동안에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이 원해서 44명 공개. 예. 이러면 이 공개하는 행위의 책임 소재가 이게 누가 시작한 프로젝트야? 피해자 가족들이 시작해서 원해서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는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잠깐만요. 지금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교수님 이 유튜브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알고 있고 가해자들의 정보까지 파악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지금 공적이 뭐 경찰이라든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 개인 유튜버죠. 정말 이 밀양 피해자들과는 일정한 이 가족적 관계나 또는 친인척 관계가 또는 친구나 동료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 일반 아예 그냥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일반인인데 또 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취득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허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부분일 텐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정보가 노출되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정보를 확인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컨텐츠로 제작하겠다라는 의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확인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44명의 가해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어떤 좀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헤쳐 오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도 뭐 싸이월드에서 이 가해자나 가해자 두둔자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 누가 어느 학교 입학했다더라. 어디 취직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도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추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그 지역 사회의 또 다른 뭐 학교 폭력 피해자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제보를 다른 사이버 레카한테 하려고 했는데 잘못 그 나락 보관소한테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락 보관소가 이거를 받고 수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고 그제서야 밀양 사건이 뭔지를 공부했다고 그런 과정이 알겠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아주 통쾌해하는 정서도 있습니다. 후련해하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냥 피해자와 연관돼 있지 않은 또는 법률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누군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 공개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뭐 제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제재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사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뭐 사적 제재는 사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행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이 지금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본인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찰의 압수수사가 이루어질 거란 그런 전망의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6건 뭐 고소나 진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뭐 신상을 공개한 뭐 나락
보관소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 그 영상을 퍼다 나른 다른 유튜버 그리고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도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고소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소인이 밀양 사건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마 정통망법상 뭐 명예훼손 정도 이 정도로 아마 고소를 했을 겁니다. 뭐 이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되니까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되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를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지목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데 그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된 요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뭐 업무방해도 될 수가 있고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런 그 유튜버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글에 의한 수사는 관련된 수사는 피의자죠. 네. 피고소인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명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나락보관소하고 한 명은 이제 판결문을 공개한 유튜버가 있는데 음성까지 공개를 했죠. 네. 이 판결문과 음성을 공개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행한 범죄, 혹시라도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피고소인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수사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 되는데 나락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얼굴도 공개를 안 했고요. 이제 음성도 AI에 의한 컴퓨터 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뭐 유튜브에 대해서 이 나락보관소가 누구냐라고 물어봐도 이게 회사가 미국 회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입니다. 네, 굉장히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좀 나락보관소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간단치는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그 어떤 유튜브가 이제 주장을 하기를 자기가 이제 마치 밀양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락보관소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뭐 합의금을 지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본인이 이제 주장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락보관소가 계좌번호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좌번호가 나락보관소가 쓰고 있는 계좌라면 또는 나락보관소의 지인, 주변인의 계좌라면 아마 이 부분 계좌 영장을 통해서 누군지는 추적이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야 되지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한 교수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게 옳은 추적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한테 아닌 중요한 것은 김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해자들을 공개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혹시 이제 피해자들하고는 또 상담을 하셨을 테니까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정말 가해자들이 알려져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처절한 여론 보복이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원치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피해자 상담이나 피해자 지원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분들은 일단은 상담을 하시거나 이제 자기가 혼자 쉬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시작한, 그러니까 밀양 피해자분들도 어쨌든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진술도 하시고 어쨌든 이 과정을 끝까지 절차를 밟으셨던 피해자분들인데 이렇게 사건을 오픈하신 분들은 이게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시작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에 진술을 했는데 그 경찰이 아니 거기를 그러니까 왜 갔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신고를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게 돼서 아니 경찰에 대한 신뢰도 다 떨어지고 내가 괜히 말했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더 피해가 커지지만 그러면 신고를 처음에 했던 의사 자체를 다 철회할 거냐 그러면 나는 어디에도 신고 안 하고 살아갈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 또 이런 피해자로서는 이중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자 의사랑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이 문제에 너무 놀라고 화가 나고 항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사적 제재나 가해자 신상 공개를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유튜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도 없고 예.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아쉬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정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 이거를 바라냐 안 바라냐? 이런 질문은 너무 협소한 질문일 것 같고요. 그 피해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의 해소 방법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털어내는 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피해자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는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거든요. 자기 어디 가서나 나 이런 피해 경험이 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누가 색안경 안 끼고 보고 나 너무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다 응원받을 수 있고 비난받지 않고 소문나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나 자기 음성이 그렇게 쓰여도 아무도 자기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개명해가면서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처지의 피해자가 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라는 건 많을 텐데 지금 일부 유튜버들은 이거 신상 공개해서 가해자들 지옥 보내는 거 왜 원해? 안 원해? 이거 원하지 않아? 이거 바라는 거 모든 피해자들 이거 바라지 않아?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계속 물어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오늘 논의의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하나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걸 원했던 것일 거야. 피해 사실 공개.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 아까도 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확인 없다 보니까 여친이 아닌데 가해자의 여친인 것처럼 가해자가 아닌데 여섯 번째 소개된 사람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 문제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칠 권리를 침해한다. 또 2차 가해 소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교수님. 일단 2차 가해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런 피해자가 겪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주목 피해자 비난의 상황을 이제 문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2차 가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요. 지금 이런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어디 법률상의 정의가 있다거나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지금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도 지금 정의가 있는 표현이 2차 피해인데요. 이 2차 피해는 범죄학에서부터 유래된 개념입니다. 예. 원래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이런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위로 지원과 같은 이런 피해와 관련된 사건 처리 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정신적 경제적 이런 일련의 피해들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으로 2차 피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가해가 아니라 피해군요. 네, 원래 표현은 2차 피해인데 그런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런 피해자 비난성 발언이 얼마나 피해자에겐 또 하나의 가해겠느냐. 이 의미에서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 원래 법률상의 정의가 있는 개념을 뒤엎어서 쓰이게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이렇게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도 바꿔가면서 전화번호도 바꿔가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난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비난하고 문제 잡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2차 피해라는 이런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가해자가 했던 행위는 무엇인지 이런 식의 접근을 유도하도록 하는 2차 가해보다는 2차 피해라는 용어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사적 제재 뭐 이렇게 뭐 폭로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유독 성폭력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 사건들도 많지만 근데 왜 이런 사건들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할까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의뢰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폭로하고 날아보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이렇게 추정해버리는 것
의미를 추정해버리는 것. 아하. 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지점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 밀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되면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맥락과는 문제적으로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과연 이때부터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는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못했던 지점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그것과 관련된 형사소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던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친고죄라 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피해 특정하고 사실의 네. 가해자의 특정이 돼야 되는 그게 없다면 그냥 넘어가게도 되는 것이죠. 네, 그 네. 피해자가 그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소 의사를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야 되는 이 지점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부분인데요. 그러한 이제 밀양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강간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형법이 개정되었고 이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양형 정도가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법감정에서 느껴지는 이 정도의 형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지금 형사사법기관이 내놓고 있는 답이 갭이 크기 때문에 그 예. 지점이 유독 이렇게 사적 제재라는 형식으로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가 그 이런 사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런 응보적인 정의 방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중한형을 선고하는 것 이것만이 아닐 거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건데 그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뭐 명예형처럼 공개적으로 이름이 다 노출돼서 비난받기를 원하는 게 모든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아닐 거고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서 100%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의 사건 해결을 원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지금 유튜버들은 너는 다 그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욕먹기를 바랄 거야. 그리고 내가 피해자 네가 본인이 직접 못한다면 내가 대신해 줄게라는 약간 피해자로부터는 그 의사표시도 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허 변호사님은 이 부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또 2차 피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자의 어떤 회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 피해자의 의사를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자가 20년 전에 본인에게 벌어졌던 그 험악했던 그 사건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예. 공론화가 되고 가해자가 찾아와서 뭐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을 과연 바랄지 의문이에요. 피해자는 잊혀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내가 받았던 이제 그 피해가 회복이 된 상태로 그냥 온전한 삶을 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매우 괴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장님도 여러 피해자들을 아까도 주셨듯이 일단 크게 우리가 특정되는 그 한 여학생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범주의 또 피해자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하면서 이제 사적 제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이제 정의로운 일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듯한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표현 부분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또 인식될 수 있어서 좀 신상 공개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좀 두 가지가 좀 걱정이에요. 예. 왜냐면 하나는 일단 절차가 좀 없는 거가 좀 문제인데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많이 일으키고 막 법원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절차라는 게 그래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뭐가 문제였다든지 기록에 다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피해자분들은 그거랑은 다른 좀 상황에서 그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절차가 있다라는 게 뭐 잘못된 조사를 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질문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직위가 누군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버 이런 방식은 일단 절차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저희도 뭐 소통을 하려 해도 피해자 소통을 하려고 네. 해도 이게 뭐
이 응답하는 사람이 누가 맞는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뭐 피해자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입증해라, 인증해라 이 말이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예. 것이고 이건 절차가 없는 문제가 이게 과연 피해자들에게 권리 보장이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너무 문제야. 가해자 처단하자라고 한쪽에 했다가 반전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역풍, 뭐 반전, 뭐 알고 보니 뭐 잘못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여론을 뒤집는 방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기획하거나 그런 거를 만들거나 역풍을 꾀하거나 이런 일도 여론전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로서는 나를 굉장히 사람들이 응원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그런데 이게 잘못 뭐만 좀 잘못된 변수가 생기면 또 다시 피해자를 또 비난하고 너 왜 그랬냐 뭐 이거는 피해자도 뭐 이렇게 이 바람이 여론의 바람이 어디로 네. 불까를 노심초사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런 장소를 왜 상황? 갔느냐는 식의 뭐 그럴 수도 또,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가 뭐 유튜버에 대해서 저의 동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 피해자 맞냐부터 어떻게 이렇게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거냐 그 피해자 맞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여론이 생각하는 피해자 상에 조금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미투 운동 때도 많은 어떤 피해자가 여행 가서 웃었는데 너 피해자 맞냐? 지금 예쁜 옷 입고 웃고 있고 커피 마시는 게 피해자 그럴 때냐? 맞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너무 불안한 상황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그러면은 또 허 변호사님도 두 분께 짧게 여쭤보면은 각각 좀 순서대로 대답을 해주면 이거는 그럼 뭐 제도로 어떤 절차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방지 예방의 교육 그것과 관련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있는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내용은 또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적 제재가 문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2차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토가 종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궁금해졌습니다. 허 변호사님 아까 이제 뭐 경찰이 이번 그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를 뭐 나락트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락 보관소. 나락 보관소. 유튜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판결문을 공개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지금 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처벌할 규정도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명예훼손이라던가 아니면 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사실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진실한 사실, 정말 이 사람이 가해자라고 해도 그 가해자가 가해자라는 걸 밝혔을 때 공적 목적이 인정이 안 되면 처벌이 되거든요. 뭐 사례를 들자면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배우자에 대해서 왜 양육비를 안 주느냐 하고 신상을 공개했거든요. 나쁜 아빠. 네. 그렇죠. 예. 1심에서는 이 운영자가 무죄를 받았는데요.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벌금 100만 원이고 선고유예를 받긴 했어도 재판부가 설시한 이유를 보면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 상황을 공론화시킨 그 공은 인정. 그런데 이 신상을 공개한 범위가 넓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비방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목적에서 시작된 이 운영자가 뭐 벌금 100만 원의 뭐 형을 선고를 받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적 목적이 그렇게 아주 막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공적 목적으로 내가 이 신상을 공개했다. 이게 그냥 통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되면 이제 실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뭐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뭐 신상 공개를 누군가 한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뭐 피해자와 관계가 있든지 또는 그것을 정당하게 밝혀야 되는 충분한 근거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될지도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8026님, 딸 가진 부모로서 당시 밀양 사건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릅니다. 아무리 고등학생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박수창님,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튜버가 사법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신상을 공개합니까?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2583님, 국가가 못한 역할을 개인이 했습니다. 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주셨고요. 짜장짜장님,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가해자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는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이런 일도 줄어들 겁니다. 가해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한 사적 보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908님, 유튜버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적 제재의 목적과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게 되거나 원치 않는 관심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가해자를 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8540님,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유튜버들에게 제재할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유튜버들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단순히 정의감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회수 경쟁, 유명세를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재조명된 밀양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윤 변호사,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경쟁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가해자 신상 정보,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제 군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기 훈련을 훈련병에게 지시를 했다가 그 훈련병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에 대한 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처음에는 그 사건만 내용이 밝혀졌거든요. 뭐 훈련을 받다가 누가 죽었다. 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훈련병이 누군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휘관이 누군지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사단 갤러리에 여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이 여중대장이 누구고, 그리고 사진은 어떻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뭐를 했고 등등등 몇 년 임관을 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글 하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 그 여중대장이, 뭐 여중대장이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중대장의 신원이 밝혀지고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낱낱이 다 그러면 개인 신상이 알려집니다. 물론 이제 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책임자로 또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또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 사건의 경우에도 심지어는 뭐 사진은 물론이고 가족관계, 그다음에 수능에서 몇 점 받았는지까지 다 공개가 돼서 저도 화들짝 놀랐었는데, 일단은 이런 수사 과정에 있는, 우리가 이제 신상 공개할 때 한 교수님 이제 신상 공개 무슨 위원회인가요? 그런 게 열리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진행 중에 아직까지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의 신상 공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방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의 그 직업적인 특성이 너무 이제 부각되어서 알려진 이 의대생 교제폭력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경찰이 이제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신상 공개하지를 않기로 결정을 그런 걸 했음에도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네. 네, 이런 인터넷상에서 워낙 널리 알려진 가해자다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마구 떠돌았고 사건이 실제 발생했던 곳과 가해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 불일치했는데요. 그렇게 알려진 가해자의 정보를 통해서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나쁜 결과도 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네,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소장님,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성폭력 또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우에 이제 그 가해자들의 이제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각 개인별로 또 피해자들의 또 피해 유형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아동 성폭행 그러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 이제 조두순입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뭐 성폭행 사건은 아닙니다만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참 저는 근데 또 이 지난 한 1-2주일을 좀 이 사안 때문에 보내면서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점점 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제도에서 논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해서 그것을 아동 청소년의 가정이나 유관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있었다가 이제 이 범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 공분이 되게 높아지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신상 공개를 하는 일이 몇 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냐? 그럼 또 그렇지 않고 그거는 또 여론이라고 하는 거에 또 밀려서 하게 되고, 그 전에는 기성 언론, 그러니까 일간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일간지에서도 저희들은 이 사안이 공익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언론사 판단으로 이 사람 신상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문제냐? 신상 공개 시작한 거 옛날로 거슬러가 보면 언론사가 먼저 시작했고 제도도 하고 있고 이미 이렇게 왔는데 왜 이것이 유튜버가 처음 시작한 일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특정 시사 프로그램 이름을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제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사 프로그램 중에 유독 그 피해자의 모습을 가까이서 찍고 싶어하고 피해자 집 근처라든지 집에 가서라도 찍고 싶어하는 이런 언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계하거나 저희가 이제 지원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거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원단체나 주변에 조력자가 없는 피해자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제보했던 피해자분들은 PD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화를 내고 더 이거 이슈가 되고 그래야 가해자들 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집이나 사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야 리얼하다. 이런 걸로 계속 설득하면 그 현장에서 막 카메라가 다 와 있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제보자인데 저희 이 방은 찍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근데 나중에 후회해도 그 편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프로그램의 인기를 위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방송사에 여러 번 너무 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점진적으로 사실 많은 요소들이 이제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러면 유튜버가 우리도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완전히 시장화돼 버린 이런 상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변호사님 지금 유튜브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조차 공개를 원치 않았는데 네티즌들은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검색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구를 위한 공개일까요? 아. 지금 우리 사회에 알 권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알아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걸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역으로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김혜정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부터 이렇게 컨텐츠가 되어버린 범죄 사건의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된 부작용이 아닐까 지금 이 상황들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컨텐츠가 되어 있는 범죄와는 달리 실제 발생한 범죄 사건의 뒤에는 피해자라고 하는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라고 하는 살아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자꾸 잊고 이걸 지금 내가 웹툰이나 뭐 이런 것에 웹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컨텐츠의 하나로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허 변호사에게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제 매드 파파스인가요? 파드 이제 나쁜 아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말하자면 법적 처단을 못 받는 사람들을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처단하겠다, 가둬버리겠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작동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일인가요? 아니면 뭔가 부작용을 지적을 해야 될까요? 아마 시작은 뭐 긍정적인 게 없다라고 완전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있었어요. 고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주변에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아니다. 아무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도소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해자들을 박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이름을 올랐다는 것 자체가 너는 가해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딱 그러는 거거든요. 낙인이 찍혀버리네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이 고대생이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무죄라는 거를 당신 그러니까 이제 유족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 고대생이 무죄라는 거를 유족이 증명을 해라. 그러면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부작용이 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무죄인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걸 요구를 했던 거고요. 법원도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운영자에게 3년 6월에 아주 중형이죠. 어떻게 보면 중형을 선고를 했고 뭐 법원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는 만큼 이 디지털 교도소의 폐해를 이 뭐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오르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거치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얼마든지 무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은 도대체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이며 한 번 박제가 되면 영원히 가해자로 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주 사회적으로 볼 때 엄중한 중대한 그런 범죄도 물론이겠지만 심지어는 이제 이게 마치 유튜브에서 이제는 조회수 경쟁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알 권리가 충족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교통사고 가해자, 소액 사기범 이게 막 난무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우려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쉽게 말한다면 국가 공영권의 부정이라고 지는 지금 이 상황.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시민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를 조금씩 국가에 이양해서 이런 공적인 처벌,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런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조금씩 이양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런 교통사고와 같은 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서 나는 못하지만 저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제재해주길, 그 사실을 널리 알려주길 이렇게 바라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국가의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범죄 신고자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절차들을, 공적 절차를 예. 찾아볼 수 있음에도 그 공적 절차에 호소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정, 이제 경찰로서 보통 많이 대표되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신뢰의 낮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일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용어가 이제 공적 제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적 제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컫는 용어 자체가 법적 냉소주의입니다. 레갈 시니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예. 내가 아무리 공적 체제에 호소해도 내 지금 이런 피해자 보호라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절차를 공적 절차에 호소해서는 들어줄 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처음부터 공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방식으로 가겠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법적 냉소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법적 냉소주의라는 이런 외국에서 학술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개념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국가 공영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적 제재의 대응점에 있는 방식이 개인적인 해결이 아니라 사적 제재가 아니라 다른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김혜정 소장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로 우리가 이런 사적 보복에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 주로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걸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참 그 울분을 또 참지는 못할 겁니다. 그걸 그렇다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적 제재가 아니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그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다루는 성폭력을 보면은 이제 뭐 크게 카테고리하면 두 개인데, 하나는 피해자가 제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자 연락이랑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 유명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콘텐츠화하는 그런 것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참에 이제 피해자가 동의 없이 갑자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간절하게 제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의 바람은 이런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학습이라든지 저 피해자의 간절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한 약간 이해나 이제 체계적인 어떤 분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예를 들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가, 우리나라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족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에 신경 쓰고 뭐 가족 간에서 못 벗어나고 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생긴 억울함이 너무 커.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친밀한 연인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악질인데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너무나 끔찍한 가해를 저질러도 경찰은 연인 관계였네라고 하면서 무시했어. 그래서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찾은지를 조금 알 수 있다면, 이 피해자한테 이거는 상담을 받아라, 이거는 무슨 도움 받아라, 이런 거를 좀 내비게이션을 처음 제보 받으신 분이 좀 그게 누구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가해자 어떻게 하면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만 있으면 진짜 사건들이 다 그냥 하나하나의 그냥 스토리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소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허 변호사님, 이거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알 권리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사적으로 그거를 충족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신상 공개 있잖아요. 예. 이 신상 공개가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범죄는 이제 뭐 살인, 강간, 중상해, 범죄단체 구성, 굉장히 이제 좀 험악한 죄목의 이제 죄명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뭐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긴 한데, 이 요건을 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이제 흉악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피해가 굉장히 커야 되고, 증거도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뭐 공공의 이익도 있어야 되고, 성년도 아니어야 돼요. 성년이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인천 동춘동에서 초등학생을 유기해서 살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럼 공개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뭐 둘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상공개 제도에, 뭐 기존에 있는 신상공개 제도에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뭐 이제 보기에 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 뭐 의견을 개진을 한다던가, 특히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원한다면, 네. 정말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이렇게 사적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 사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는 규정이 돼 있어요. 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해봐라.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거는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신상공개 제도에 좀 예. 보완점이 요구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실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이제 뭐 나서는 경우들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범 택시 같은 인기 드라마가 그런 어찌 보면 사적 제재, 개인적인 구제, 또 뭐 할리우드 영화 중에 퍼니셔 같은, 왜냐하면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는 형량도 매우 낮다, 그런 범죄 집단을 내가 물리치겠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뭐 이게 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런 신상 공개와 관련된 말씀들도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공개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데요. 어떤 경우에 공개되고 어떤 경우에 공개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몇몇 대표적인 이런 사적 제재가 이제 문화 콘텐츠로 다뤄졌던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더글로리와 같이 예.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요. 웹툰이 이제 드라마화되었던 비질란테라든지 국민 사형투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적 제재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 웹툰으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드라마화까지 되기도 했던 예. 부분인데요. 비질란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경찰대학에 있고, 그 웹툰의 주인공이 경찰대학생이거든요. 자신이 이런 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이제 법의 호소로는 되지 않으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법을 움직일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움직여서 주먹을 써서 이제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결말이 약간 스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비뚤어진 영웅심과 공명심 때문에 주인공이 파멸하는 내용이거든요. 국민 사형 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킬 것이냐, 이걸 투표를 하는데요. 그 끝에 작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형을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나라에 살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보다 주먹이 가깝겠지만 그 가까운 주먹을 쓰지 말라고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허변호 선생님,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피해자 중심이 되는데 가해자 중심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피해자들의 심리, 피해 심리, 그리고 형량도 보면은 또 미국에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징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은 안 그런 것 같고, 이런 불만이 또 가득 쌓여 있는 것도 지금 온라인상에서의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런 이유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느끼기에 내가 충분히 국가와 법으로부터 국가나 법으로부터 내지는 법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내가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이때 비로소 어떤 이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 좀 그렇지는 않지요. 뭐 이런 상황을 피해자가 이 사법 절차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검사와 이 피고인 그리고 판사, 법원 이렇게 삼각 구도거든요. 예. 여기에 피해자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사를 도와주는 입장인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피해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검사가 제대로 캐치를 해서 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 네. 결국 피해자의 시각은 국민의 시각이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왜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와 국민들은 형량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엄벌주의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황이라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네. 심리적으로 작동되겠죠. 뭔가 예. 중형을 해도 실제 당한 그 피해에 비하면은 중형 같지가 않아. 이런 게 작동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토론 마지막은 어떤 것이 가장 이런 좀 남발하고 있는 또는 무분별해질 수도 있는 사적 제재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일까를 한 30초 정도씩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김혜정 소장부터요. 네, 저는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무슨 사건만 터지면 입법부는 다 처벌 형량만 높이는 걸로 해결해 왔거든요. 처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이슈도 있고 변화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정말 피해자가 든든하고 단단하게 살 수 있도록 피해자 이후 일상회복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전해 왔나 생각하면 너무나 빈곤하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더 응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 지금 불균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많은 관심 참 가져주세요. 중요합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과연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 있는지. 허 변호사님. 저는 사법 불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느냐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실제로 처벌되는 형량이 낮다라는 거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낮냐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요. 뭐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지 예.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선고 시점에 이미 형이 많이 깎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 선고된 형을 보고 알겠습니다.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밀양 성폭행 사건이 오늘 화두였으니까 그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면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인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었었는데 결국 이제 소년 보호 처분으로 끝났던 결국 형량이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사건이 소환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앞으로 그런 사건이 다시 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의견을 잘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토론 잘 들었고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